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전략 또한 자세히 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호 요원, 공대원 요원, 그리고 김성훈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요원께서는 상당히 좀 어색하신가 봐요. 네, 처음이라서 네. 제가 거의 몸짓을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1%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잠깐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요원들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봤을지 먼저 정선우 요원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사실상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지금 지속적인 고점 돌파 시도를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뚫을 것인가, 뚫지 못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조정으로서 다시 하락 여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코스피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구간대를 뚫어줄 만한 강한 이 호재성 기사라 해야 될까요? 이슈가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증시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하락 낙폭을 튀었고요. 사실상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갔던 모멘텀 역시도 지금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올렸다가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안 될 것 같다 무너뜨렸다가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짝 올려놨더니 이제 관세 리스크로 사실 무너뜨렸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이 올라가는 부분의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지금 과거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뭐한다 증시가 상승하는 모멘텀이었고요. 지금 이 현재 상승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가 뭐였습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했죠. 대통령의 부재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코스피 5천 공약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도 나와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구간대를 뚫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그 코스피가 3천을 가고 5천을 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모멘텀은 금리 인하라는 과거 이 고점 모멘텀을 소화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를 3천을 가든 5천을 가든 사실상에 지금부터 코스피가 반토막이 난 다음에 5천을 간다 하더라도 그건 5천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천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리가 사실상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단기간에 끌어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도 사실은 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늘 우리가 증시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갭을 떠서 출발하는 것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또 다시 이제 결과가 또 나오겠죠. 이것도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다시 하락 여파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걸 뚫느냐 못 뚫느냐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지금은 사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정을 줄 수도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보수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내가 공격적으로 보고 싶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잡았을 때 매수하는 것이 더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조정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잠시 주춤해 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그 돌파 여부, 이슈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대원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지금 단행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이슈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 글로벌 이슈 협상 여부에 따라서 협상이 최근에 어제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1.96% 정도 상승세를 보였죠.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이 중국의 수출을 금지했던 거를 허가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협상 단계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사의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듯이 이제 협상이 반도체도 있지만은 방산 재료 제트기 부품이라든지 그런 쪽도 협상이 단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신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봐야 될 거는 금리 인하 모멘텀 6월 18일 날 이제 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 미중 간의 협상이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수출을 제한하는 폭을 넓혀주고 있는 만큼 그만큼 휘토류에 대한 수출을 허가를 따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협상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미증시 역시 지속적으로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수급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2,900선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줘야지만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세 가지의 모멘텀을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 그리고 정책 모멘텀, 미중 무역 협상에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각각의 이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성훈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상당히 이제 숨고르기가 그래도 좀 아름다운 뭐 조정 아닌 조정이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기존 대비해서 기존에 이제 1조 이상의 매수 여력을 좀 보여줬지만 오늘은 기존 대비 한 절반 정도 6천억 원 뭐 샀지만 규모는 그렇게 작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외국인들의 수급 이슈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단을 들어서 국내 주식을 외국인들이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합산해서 4조 원 이상을 사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급에 대한 뭐 변화의 감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의 기조는 계속 유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뭐 SK하이닉스의 TP를 올린다거나 기존에 굉장히 많이 폄하했던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비율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코스피 시장이 좀 더 3천으로 빠르게 돌파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과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우리가 선행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코스피 평균이 일단 15배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13배 수준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 구간은 좀 더 남아있다고 보는 차원, 그리고 상법 개정이 일부 조금 미뤄지면서 오늘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 일부 둔화됐지만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가격 조정보다는 숨고르기 기간 조정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필요한 구간에 이제 우리가 돌입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있을 뭐 CPI, 뭐 PPI 발표도 저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기존의 주도주에서 일부 지주사에서 증권주, 그다음에 건설주, 뭐 지증권이라고 제가 뭐 일단 신조어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도주와 더불어서 과거의 전통적 주도주가 오늘 상승했던 근거가 오히려 보면은 지금은 주도주 공방전 또한 지수의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수급의 이동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오늘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를 준비하는 손거르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또 김성훈 요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도 SK하이닉스 TP 목표가를 29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복귀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도 수급본부에서 두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에서 준비되어 있는 두 종목, 오늘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들이 다시 또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하면서 오늘 현대로템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방산주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의 요원께서는 현대로템과 관련해서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선우 요원께서는 현대로템 한 줄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저는 현대로템 같은 종목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의 것을 탓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도 좋지만 사실상 이미 저가 대비해서 한 6배, 7배는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추격 매수한다는 거는 사실상 내 계좌를 그냥 그대로 바닥에 돈을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현대로템이 지금 뭐 방산 섹터에서 반사익을 받고 뭐 남북기업 반사익도 받고 어디서 반사익을 받는지 보면서 오르지 못한 2차, 3차를 찾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공대원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오늘 2차 이제 추가 계약건으로 오름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마무리 단계에 업계 측에서는 단계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지금 평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21만 주 정도, 21만 주 정도 순매수세를 지금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유효한 그런 상황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좀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좀 눌린 구간에서 진입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외국인이 한 달간 21만 주를 순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신규 진입은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훈 요원께서는 현대로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방산주의 유럽 수출이 다시 저는 시작이 됐다, ING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장주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로템 쪽으로의 대장주의 역할이 좀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는 뭐 180대를 계산했을 때 원래 200억 수준에서 지금 500억 수준까지 대당 단가가 늘어나는 것을 제가 오늘 확인을 했는데, 저는 일단 목표 주가 TP는 좀 더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더 뭐 뷰가 좀 뭐 가이던스라든가 좋은 의견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는 다소 좀 현대 로템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김성훈 요원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앞으로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공대원 요원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한 달간 굉장히 많이 담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진입 다소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종가가 일단 17만 원대에서 마감을 지은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수급부터 보고 모멘텀 보고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급적으로 같이 보면은 현재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수급인데요. 한 달 동안 현재 외국인이 21만 주 정도를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주체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을 다 받아주고 있는, 물량을 받아주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최근에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작년부터 보면요. 작년에 4조 3천억을 기록했던 매출액이 지금 현재 올해는 5조 5천억이 수주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1차 수주 때 18조, 이번에 2차 9조 이렇게 수주를 따내가면서 매출액이 5조 5천억까지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차후에 3차도 있겠고 4차도 기대가 되는 만큼 6조 2천억이 매출액이 점쳐지고 있고, 내후년에는 6조 9천억까지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500억을 기록을 했다가 올해는 9천억 정도, 내년에는 1조, 그리고 내후년에는 1조 1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는 4천억, 그리고 올해는 7,300억, 그리고 내년에는 9,200억, 내후년에는 9,400억까지 오름세를 좀 보여줄 그런 전망이 점쳐지고 있고, 부채 비율 역시 지금 현재 160%에서 130%, 100% 그리고 92%까지 부채가 감소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보율은 좀 올라가는 27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10%에서 16%,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마진율 역시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PER과 PBR을 보면은 13배에서 22배, 그리고 PBR은 2배에서 6배 정도 올라갈 전망인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PBR과 이제 PER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좀 무난한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자, 차트를 이게 일봉 차트인데, 자, 현대로템 일봉상 항상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과거에도 이렇게 눌림 구간을 주면서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과거에 3월 달에도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엔벨로프 하단 부근에서 반등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세를 그렸고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 릴레이를 타는 게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박스권 상단을 최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일봉상 5일선을 상회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도 오르고 나서 이렇게 조정 구간을 주고 있는 만큼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방산 수출 논의가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여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산 전시회에서도 어떤 브리핑이 오가는지, 신기술이 발표가 되는지 그 여부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차트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현대로템 크게 올라간 이후로는 또 잠시 조정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김성훈 의원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보유자가 좀 수익률 극대화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차트만 보면 겁납니다. 그쵸. 이렇게 가파라요. 뭐 지금 현대로템을 주가 추이를 사실 보는 게 오히려 진입하는 시점을 우리가 논하기에는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저는 차트보다는 이제 수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서 진입을 하는 것이 좀 유효하다고 보는데, 오늘 보니까는 방산주들이 급등세를 굉장히 많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보였는데 하나 시스템이 25%대 급등세를 네. 보였거든요. 그래서 영국 반산업체와의 이 위성망 개발 이제 소식도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었고, 앞서서도 제가 현대로템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지금 19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한 20조가 넘는데, 이제 매출 추이로 봤을 때 지금 5년치에서 6년치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상회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그룹에서 사실 오스탈이죠, 호주 이제 방산업체의 지분을 최대 100%까지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승인을 받으면서 하나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또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드론에 대한 행정명령이라든가 그리고 골든돔에 대한 또 이제 어느 정도의 미국에서의 또 이제 개발 관련돼서 본다면은 저는 방산주와 조선주는 이제 이재명 정권 하에서도 사실 K 이제 방산에 대한 육성 기대감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일단 수급의 이슈와 또 실적의 이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상의 이 기술적 분석보다는 관련된 실적 모멘텀 펀더멘탈을 좀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좀 더 긍정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접근하기 상당히 무서운 지점에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수출 이슈가 어떻게 나와주는지, 그리고 실적에 집중을 해보자, 펀더멘탈을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정선우 의원께서는 현대로템 좋기는 하지만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등, 3등주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관련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어떤 관련 종목이라고 하니까 사실상에 저는 오늘 하나오션만 뭐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방산주를 안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섹터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목을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끝에 이제 뭐 내일 시초가 예상 종목은 좀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으로 좀 설명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제가 왜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게 불안정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사실 이제 현재 지금 수출도 잘 나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예상되는 수출이 기존 4조 5천억 정도에서 9조 원까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9조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그냥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기술 이전에다가 뭐 유지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9조까지도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사실상의 이제 차트를 좀 보겠지만, 과거에 원래가 이제 지금 작년 한 11월 달, 12월 달이죠. 11월, 12월쯤 이때부터 잘 치고 있었습니다. 잘 치고 있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당시에 계엄도 터지고 뭐 터지다 보니까 그게 무너졌다고 하면서 다시 2차 계약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다라고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로템의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의 매수세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매집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는요, 사실상 24년도에 매수 물량과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이 무너질 때 살짝 외국인이 던지는 척하면서 밑에서 다시 다 받아먹고,
살짝 다시 올린 척하면서 개인들의 수급 집어넣고 외국인이 철저하게 물량을 가지고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의 지금 그 당시에 매수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지금 평단가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느냐? 5만 원 정도를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약 3배거든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척을 하면서 조금만 찍어 누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 물량 빠지면서 그대로 다이렉트 하방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 내가 굳이 현대로템을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현대로템의 실적을 볼 것도 아니고요. 뭐 매출 추이라든지 추가 계약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외국인의 수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 보유 이제 비중이 있습니다. 이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순간부터는 언제가 돼도 하방으로 추세선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로템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수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의 보유량이 늘어나는지 혹은 줄어드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대로템 그리고 전반적인 방산주들 앞으로 수출 소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추이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모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로템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자, 또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중국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오늘장에서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기계 관련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뷰는 어떤지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선호 의원께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딱 하나가 있어요. 미국보다도 더 크게 가는 섹터들이 중국이 붙어야 됩니다. 사실 이 시장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붙어야지만 더 크게 가기 때문에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이 붙은 만큼 정말로 크게 더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붙으면 크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공대현 의원께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의미 있게 박스권 부근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라든지 수급면으로도 지금 외국인의 자금도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랠리를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4년 만에 의미 있는 정고점 돌파 그리고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훈 의원께서도 이번에도 긍정적인 뷰를 주실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한 줄 평은 기업의 본질 가치 개선은 아직 거기까지입니다. 네, 본질 가치가 개선되지 않았다. 실적이 아직은 숫자로서 의미 있게 반등을 할 때 저는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오늘 살짝 느낌이 2대1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긍정적인 두 분 그리고 살짝은 좀 다소 보수적인 한 분께서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붙으면 크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정선우 의원의 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이 붙어야지만 예로부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관련 수혜주들이 어디 뭐 미국에 수출했다. 물론 뭐 FDA 이런 제약좀 다르겠지만 뭐 미국과의 계약이다 이런 것보다는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에 뭐하고 우리 예전에 보따리 상인 이런 거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되는 계열사 뭐 이런 거 합병 나온 다음에 다 날아가고 그랬거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최근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친중 정책, 다시 뭐 또 전화가 왔잖아요. 굉장히 또 이런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가 더 유대기 퍼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면서 친중 정책이 다시 한번 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사실상 맞아요.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에서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리스크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 실적 개선이 어디서 지금 자꾸 이루어지고 있냐고 하면은 중국에서 지속적인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이 중국을 통한 이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이 법인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다?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 기대가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뭐 정말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또 방한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중국발 모멘텀이라든지 중국의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더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중국발 모멘텀으로 꾸준히 성장하기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친환경을 다시 한번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리백을 얘기하면서 뭐 친환경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가 또 수소 연소 엔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양산을 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또 친환경 차량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양산해보고 테스트하고 나서 27년까지는 또 뭐 하겠다. 수소 엔진 트럭을 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100%또 친환경으로 또 전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만약에 또 정부가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그린 뉴딜 이야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밀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적게는 2배였고요. 많게는 10배 수배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친환경 정책, 특히나 최근에 수소 관련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도 충분히 꾸준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성훈 의원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 본질 가치 개선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개선이 됐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매출 10% 영업이익 한 20%대의 감소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집중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굴삭기 사업보다는 엔진 사업 아까도 우리 그 정선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엔진 사업 매출 비중이 한 24%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벌써 한 13%까지 늘어나면서 일단 수소라든가 그리고 방산 쪽에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엔진 사업 부분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면 오히려 방산 쪽의 수급이 좀 더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단 제가 이제 우려하는 점은 중국의 이런 이 소비 증진이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또 이런 어느 정도의 회복이 가파르게 리커버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유의미한 반등이 조금은 일부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인프라코어가 사실 반등이 일부 있지만은 일부 고점에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앞전에서 이슈가 됐던 게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이슈가 한번 붙었었다가 가파르게 좀 반등을 줬다가 빠진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북미, 유럽 선진 시장에서에 대한 수요 회복이 일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반등은 2분기 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일단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지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4일 연속해서 반등을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건설주에 대한 이 훈풍과 더불어서 이 기계 장비 쪽으로도 일부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단기적인 긍정적인 의견을 조금 더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래도 일단은 2분기 실적을 확인해보고 그때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공대원 요원께서는 HG 현대 인프라코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부터 브리핑을 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실현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던 게 건설기계 업종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인데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새 연준 의장을 지금 교체한다는 식으로까지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건설기계 쪽도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모멘텀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체코 수주가 있었었죠. 체코 수주도 확정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4배 정도 확대 공약을 확대한다고 발언을 한 만큼 건설 기계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같이 본다면은 재무적으로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게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단기 순이익이든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4조 3천억, 4조 6천억, 5조 원대 부근까지도 매출액이 올라갈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1,800억에서 2,300억, 3,600억 부근까지도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1,000억대에서 1,400억, 2,000억대, 2,300억까지 올라갈 전망이고요. 분기별로 본다면은 보면은 600억대, 700억대 부근에서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역시도 더 오름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본다면요,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에 누적 외국인 수급이 한 5만 4천 주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다른 주체들 역시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이게 일봉상은 전고점 부근을 의미 있게 돌파를 하면서 좀 상승폭을 더 키운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상 보면 참 재밌는 게 2021년도에 고점이 이때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6,000원짜리가 15,000원대까지 2021년도에 오름세를 보였고, 그리고 나서 2년 뒤 2023년도에 최고치가 15,000원 부근까지 재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25년도 2년 간격으로 탄력을 받으면은 15,000원 부근까지의 상승세를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월봉상에서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15,000원 부근까지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과거에도 주봉상 보면은 주봉상 작년 2023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 긴 횡보 구간, 바닥을 다지면서 긴 박스권 구간에 갇혀 있었어요. 2023년도에 7,000원 부근에서 하단 밴드가 7,000원 부근, 그리고 상단 밴드가 9,000원 라인이거든요. 이 안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의미 있게 거래량이 동반 실리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유효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으면은 전고점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그리고 15,000원까지도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김성훈 의원께서는 일단 기업의 본질 가치 개선은 아직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살펴보자라는 코멘트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야기까지 맞춰보면서 수급본부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슈본부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슈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요. 또 글로벌적으로도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핫한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책 테마주로 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 관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세 분의 요원들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관련해서 정선우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저는 반복된 이 패턴의 흐름 속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날 같은 경우 과거부터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비대면 이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아무래도 결제로 엮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을 하면서 늘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급등 속에서 절대적인 신고가 랠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되지만 결국에는 하방 포지션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복되는 흐름 속에 속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공대원 요원께서는 다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정책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과거에 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제 플랫폼 위주로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규 접근하기에는 지금 이 현상 이 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좀 보인 만큼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신규 접근 시에는 좀 눌릴 때 눌림목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다날과 관련해서 신규 진입 관점에 대해서 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훈 요원께서는 다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 가상자산 결제 시장에서 선두권에 있는 다날의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저는 지속이 될 수 있고, 앞전에 이제 코나이의 주가 상승폭을 보아왔듯이 저는 차기 주자로서 다날을 조금 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오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또 우리가 다 푼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역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정책 수혜주는 일부 랠리가 조금 더 가동이 될 수 있다는 측면, 거기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훈 요원님께 다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내에서도 아무래도 다날이 대장주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페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지금 스위스의 이제 그 마스터카드를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면서 스위스의 범인을 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대통령 이제 정부실장으로 이 김용범 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전문 분야에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이 활동을 한 또 주요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가상화폐 결제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 그리고 국내 유일의 가상자산 결제 이 플레이어인 페이코인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실적에 대한 이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적인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과거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원에 달았던 것이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회복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이제 그 긍정적인 비와 함께 최근에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계를 더불어서 또 가상 결제 시장에서 다날이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가상 결제 코인이 우리가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확장성에 주목을 해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선두 주자도 나설 가능성들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뭐 최근 들어서 지금 전자 지급 결제 서비스 시장을 영위하는 피즈사 가운데 주가가 한 어제 오늘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저는 추가적으로 10,000원 근처는 한 번 더 찍을 수 있는 가능성들도 조금 더 열어놓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긍정적인 말씀, 의견 좀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날뿐만이 아니라 전자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 그리고 좀 더 넓혀서는 지역 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주들까지도 다소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눈을 좀 넓혀본다면 STO 토큰 관련주들하고도 좀 연관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뭐 갤럭시와 머트리라든지 일부 우리가 뭐 대장주 역할을 했다가 최근에 일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좀 반등을 주는 업체들도 좀 많고요. 뭐 그중에서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워낙에 시세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시세가 나는, 저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날이라든가 뭐 KG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권에 지켜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 관련해서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종목과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모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공대원 요원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많이 올라갔다라는 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공약으로 인해서 지금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토큰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해서 법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앞으로 지금 기술적 분석부터 모멘텀 그리고 재무부터 함께 보고 넘어가 보면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3,600억 정도 순매도세를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비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지금 현재 한 달 누적으로는 최근에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좀 일부 털어놓은 게, 매도한 게 좀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물론 2023년도에는 흑자로 전환해서 35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는 14억까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은 지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극히 테마성으로 현재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현재 기술적 분석상에도 박스권의 과거에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흐름을 같이 보면요. 과거 2011년도부터 항상 6,300원, 6,400원 라인, 요 라인에서 항상 저항을 맞고 눌림 구간을 받으면은 3,000원 부근까지도 내려오면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그리면서 긴 조정 구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2거래일 만에 60%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뭐 추가 상승으로 6,300원, 6,400원 정도로 갭상으로 떠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과거 2011년도부터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구간이 지금 현재 6,000원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300원에서 6,400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가능해 보이나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차익 매물이라든지 수익 실현하시는 물량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단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지 장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지 그 여부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단아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선호 요원께서는 과거 패턴에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은 다소 자제를 해보자라는 뷰를 가지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자제하자는 건 아니에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은 이거를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지금 이제 사실 뭐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미는 정치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이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 코인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달러 자체도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인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믿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발행을 하려고 하면은 어디 기반이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냐 아니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냐 그만큼 담보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그만큼 사들여야 돼요. 아니면 원화를 그렇게 사들여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통해서 달러를 보다 이제 안전하게 아니면 이제 미국의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또 팔아넘기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보시면 좋은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달러 기반, 뭐 원화 기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도 밀고 있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밀다 보니까 여기 뭐가 나옵니까?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비자 카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을 통해 가지고 결제 시스템까지 이제 만들어 버리니 완전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있게 되면은 결제할 수 있는 그냥 간편한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다날이라는 기업 자체가 과거에 오늘 뭐 스테이블 코인 결제 관련된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 해가지고 코인이 달라붙다 보니까 다날이 과거에 뭐 했습니까? 코인 관련되어 있는 결제 시스템을 최초 이제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런 그 상승 파동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이 급등이 엄청나게 나왔던 시대가 언제냐고 하면은 이 코인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시가 비트코인 신고가 랠리가 나올 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했어요?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요, 과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다날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다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코로나 때 뭐 결제 시스템이다 아니면은 뭐 삼성페이가 처음에 출시됐다 뭐 결제 시스템이 나올 때마다 급등하지만 그때마다 한계를 맞고 늘 죽었다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엮었기 때문에 과거 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왜? 늘 다날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에 속지 말라 했던 거고 다만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보자 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제4의 인터넷 은행을 만들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지연이 됐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이제 김문수 전 후보도 뭐 했습니까? 이 제4 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의 공약이었고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럼 이 정책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밀어붙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제4 인터넷 은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다날이 또 결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는 타점 나쁘진 않다 생각은 해요. 다만 문제는 늘 그 다날이라는 종목이 뭐 다른 패턴처럼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뭐 5배, 6배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좀 올라간다 싶으면 죽고 올라간다 싶으면 죽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패턴에 속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패턴을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가상자산 결제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 확장성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관련 이슈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 다날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20일부터 열리는 미국의 당뇨병 학회에서 임상 연구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관련 비만약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한미약품도 오늘장에서 빨간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의 요원께서는 오늘 어떻게 보셨을지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선우 요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대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전에 남성분들이 이제 뭐 군대 같은 데 가면은 어디 병장이 움직이는데 2등병이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대장이 움직이는데 어디 가만히 다른 2등, 3등주가 있겠습니까? 다른 제약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미약품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붐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이 움직인다. 제약바이오주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 공대원 요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미약품 결과 기대감에 좀 상승한 만큼 결과 발표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기간이 아직 남은 만큼 그 기대감이 힘입어서 더 추가 랠리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는 거 짚어봤고요. 자, 다음 김성훈 요원께서는 한미약품 오늘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지배구조 이슈가 어느덧 한미약품의 이제 리스크 해소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고요. 약가 인하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흐름을 뭐 면치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펩트론이 21%대의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존재했지만 업황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대원 요원께서는 기대감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멘텀부터 먼저 브리핑을 하자면은 미국 당뇨학회가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죠. 그때 동사가 비만 치료제 참가를 해서 혁신 신약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발표할 때 이제 최종 감소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K제약바이오 6월 16일 날 제약바이오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또 일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도 있지만은 제약바이오 일정도 겹치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금 추가적으로 연결이 돼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참 최근에 주가가 5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을 때 수급적으로 보면은 5월 28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5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5월 30일부터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눌린 구간에서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역시 지금 한 달 내내 10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고 나머지 주체들 역시 보면은 한 달 내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수급적으로도 좀 탄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앞으로의 성장세가 비만 치료제는 비만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025년도에도 1조 6천억까지 올라갈 그런 전망이고요. 매출액도
1조 7천억 그리고 2조 부근까지도 차후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도 2천억대에서 거의 3천억 부근까지 차후에 올라갈 전망이고 단기손이익도 뭐 1,400억대에서 1,500억, 1,700억, 2천억까지 올라갈 그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추세가 4월 7일부터 일봉상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21선에서 눌릴 때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장대 양봉을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주봉상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볼지 짧게 볼지 길게 보시게 된다면은 연봉을 보면요. 매년간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올라가면은 40만 원에서 35만 원, 요 라인까지는 매년간 반복적으로 5년 동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이 35만 원 부근을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물론 그 기대감에 힘입어서 올랐고, 물론 신약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신제품을 어떻게 출시를 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성훈 의원께서는 좀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그 한미약품은 의료 파업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래도 좀 꾸준히 견조하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지금은 비만 치료제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만은 이제 고혈압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매출 이 뭐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수젯이라든가 아무잘탄 패밀리가 매출을 견인했고 그다음에 북경 한미도 그래도 양호한 모습들을 1분기에 보여주면서 일단 한미약품은 실적보다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불거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보니까 한미 우리가 이 사이언스가 오히려 주가 흐름들을 보니까 이 전고점에 대한 돌파라든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대, 30만 원대의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차트상으로 제가 일부분을 좀 보여드려도 22년부터 보면은 30만 원대의 이런 이 매물벽이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미약품보다는 지주사격인 이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이 흐름을 좀 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니까 펩트론 같은 경우에 오늘 20%대의 상승폭이 한미약품의 주가 상승에도 일부 저는 영향을 조금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일라이릴리 카무루스와의 플랫폼 독점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히려 이 펩트론의 주가 저가 매수세가 일부 좀 있었다. 저는 이제 일라이릴리와의 그런 그 관련된 이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경구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만든 독자적인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선두권 지위는 계속 이제 HK 이노엔하고는 같이 두 개 종목을 가장 탑픽으로서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긍정적인 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일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슈팅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한번 열어놓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미약품뿐만이 아니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선호 의원께서는 대장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한미약품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상승할 거고요. 지금 일단 결과가 이 미국에서 나오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거 이제 결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상을 하반기에 이상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상 결과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한미약품 올라갈 거예요. 그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약품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슈본부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한 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선우 의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지금 이제 뚫는지 뚫지 못하는지 지켜볼 때다. 그거에 좀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뚫을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대현 의원께서는 내일장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정책주 위주로 좀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정책주나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업황 위주로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주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김성훈 의원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주 악재라고 하면 선물 옵션 만기에 유일한 악재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악재는 순차적으로 넘어갈 건데 차별화, 순환매가 좀 빠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기존 주도주들 위주로서 보되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일단 방산이라든가 조선 쪽 기존 전통주들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들을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먼저 정선우 의원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고요.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필요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가져가는 수혜주입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고요. 내일 시초가 아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 고점 7,5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현재 3,5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방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부 AI 산업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이다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필요사 AI 방문했을 때 자회사와 함께 계열사와 함께 같이 투자했던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이 터진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 거래량도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 봤을 때 현재 지금 삼각수렴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각수렴대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돌파 이후의 상승 흐름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엑스페릭스 목표가 7,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공대현 요원께서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더준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고요. 이대주주가 카카오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카페나 결제 플랫폼의 후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이길 시초가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3,1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앞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 그 관련주로 또 더즌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3,600원, 손절 라인은 3,1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성훈 요원께서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LNC 바이오를 갖고 왔는데 뭐 제2의 리주라는 이건 스킨 부스터 차세대 엘라비의 리투라고 많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압구정동이나 강남 의사들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요즘에 핫한 아이템이라고 하죠. 일단 무세포 동종진피입니다. 사람의 지방을 활용해서 이 면역 세포를 제거한 그래서 세계 최초의 무세포 동종진피 이제 이 스킨 부스터이기 때문에 일단 파이프라인 중에 굉장히 좀 핫한 파이프라인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LNC 차이나의 지분 100%를 보유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한령 수혜주로서 중국 가동률을 2분기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매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가파래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일단 LNC 바이오를 좀 탑픽으로서 좀 들고 왔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NC 바이오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보면서 7층 투자 전략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요원 감사드립니다.